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건축학에 대해 발표할 김포고등학교 2학년 박경민입니다. 먼저 신경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신경건축이란 단어 그대로 신경과학과 건축학이 결합된 학문으로서 공간과 건축이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건축을 탐색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두 가지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인지 사고 과정이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이러한 인지적 영향이 측정 가능하다. 신경건축학자들은 이러한 가설을 전제로 공간이 인간 뇌의 인지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공간의 어떤 요소가 구체적으로 인간 뇌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경건축학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55년 무렵 소아마비 백신 개발 중에 있던 피츠버그 대학 조너스 솔크 교수는 백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자 휴식을 위해 이탈리아 아사시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사시의 한 성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도중 솔크 교수는 불현듯 원숭이 신장세포를 이용하면 폴리오 바이러스의 활동을 줄일 수 있겠다는 방안을 떠올리게 되죠. 연구소에서 몇 년 동안 떠오르지 않았던 기막힌 아이디어가 단번에 생각난 겁니다. 이 아이디어로 백신 개발에 성공한 솔크 박사는 수많은 기부금을 받아 196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생명과학 연구소를 짓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 최고 건축가인 예일대 건축학과 루이스 칸 교수에게 건물 디자인을 의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간 씨름하던 소아마비 백신 아이디어가 연구실에선 떠오르지 않았지만 13세기 고성당 안에서 불현듯 떠올랐다. 천장이 높은 곳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다. 솔크 박사는 칸 교수에게 보통 천장 높이보다 더 높은 3m짜리 천장을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솔크 연구소에 있는 모든 연구실의 천장은 높이가 3m 이상이 되도록 건설되었죠. 솔크 박사는 그 이후로도 공적으로 아사시에서의 경험 덕분에 자신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건축가들에게 건축 공간과 창의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덕분에 솔크 연구소에서는 인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건축 공간의 힘을 찾아내기 위한 모임이 이어졌고, 이후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신경과학자들과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건축을 위한 신경과학 아카데미가 생겨 신경건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곳에서는 지금까지도 신경건축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건축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경건축이 다루는 범위가 워낙에 넓어서 모든 연구 방법을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조사한 지금까지 신경건축 관련 논문, 연구 방법을 인간이 공간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과정에 따라 분류해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극 단계에서 신경건축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에는 실제 공간을 직접 활용하는 것과 가상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상 공간을 신경건축 연구에 활용하게 되면 실험을 위한 건축 요소 제작 및 변형이 어렵다는 실제 공간 활용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축물의 어떤 요소가 생리적 정서 반응의 변화를 유발하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상 공간 방법은 이런 장점으로 인해 현재 많은 신경건축 관련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극 수용 및 전달 과정 연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이라는 자극을 수용하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신경건축 분야 중에서도 시각적 정보 전달 과정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사실 시각 외에도 청각, 후각, 촉각 등 인간의 정서 및 사고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각의 종류는 많지만 제가 찾아본 학술 연구 자료 중에 시각적 정보가 전달되고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각각의 자료에 나와있던 시각 정보 전달 과정에 대해서만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망막 속의 추상체를 통해 색을 지각하는데요. 추상체 내부에는 파란색, 녹색, 빨간색 파장을 각각 감지하는 색소 분자가 있어 광자가 상응하는 색소 위로 떨어지면 이 광자의 에너지가 색소 분자를 진동시키고 그 분자의 형태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포 표면 아래에서 수많은 생화학적 현상이 일어나고 이 현상은 다양한 진동수를 가진 전기 신호로 전환되어 신경세포를 따라 시각 피질로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시각정보 전달 및 인식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시각정보 외에도 다양한 감각 정보들이 인지되는 과정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을 쌓는 것 또한 신경건축 기반 설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각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과정을 연구하면 반대로 사람들이 시각정보를 특정 방식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연구 방법은 뇌의 활동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즉 fMRI를 이용하는 방법과 뇌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fMRI를 활용하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나 기억과 같이 보다 원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신부의 변연계 활동까지도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정 자극이 주어졌을 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2차원 가상 환경 내에서의 뇌 변화만을 관찰할 수 있고 연속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뇌파 연구는 이 fMRI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연구 방법인데요. 뇌파 연구는 1m초 내외의 빠른 신경세포 활동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뇌의 상태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파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의 감정 변화가 뇌파의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기 때문에 뇌파 연구를 통해 인간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심신 안정 상태에서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비율이,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베타파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뇌파 측정기가 출시되어 가상 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에서도 손쉽게 뇌의 반응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연구 방법으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 남아있는데요. 특정 공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대부분의 신경건축 관련 실험에 적용될 정도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방법은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 양상이 수없이 다양한 만큼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장 박동수, 혈압, 피부 전도도를 통해 인간의 자율신경계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심박율, 피부 온도를 통해 알아본 에크만의 연구, 다양한 개인의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 특정적 반응을 피부 전도율, 혈압 및 심전도 측정을 통해 알아본 프라이드만의 연구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반응을 관찰하는 방법 이외에도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CCTV 영상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여 최적의 이동 경로 설계에 활용하거나 시선을 추적하여 개인의 흥미와 관심의 대상 및 정도를 파악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신경건축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는 거의 모든 신경건축 반응 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객관적 표지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 피험자들이 특정 공간에 대한 자신의 감정 상태 혹은 행동 방식을 스스로 인지한 결과가 같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객관적 수치로서 신경건축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연구의 직접적인 실험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죠. 지금부터는 신경건축 관련 연구 몇 개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빛과 색에 관련된 연구 중 첫 번째는 아키텍처럴 다이제스트지가 주최한 홈 디자인 쇼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빛의 파장이 인간의 행동과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가로 5.5m, 세로 6m, 높이 3m짜리 방 3개를 만든 다음 다른 변인들은 동일하게 통제한 뒤 방 안을 각각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빛을 비춘 파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온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피험자들의 손목에 부착한 모니터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였으며 피험자들의 기분과 감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파란색 방에 있는 사람들은 노란색 방과 붉은색 방에 있던 사람들보다 차분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노란색 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붉은색 파장과 녹색 파장은 심장 박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파란색 파장은 차분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빛과 색에 관련된 두 번째 연구는 2009년에 라비 메타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색상에 따른 창의력과 집중력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붉은색 또는 파란색을 볼 때의 인지적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세기 창의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구진은 600명의 피험자들에게 붉은색 혹은 파란색의 화면을 컴퓨터 스크린을 배경화면으로 두고 단어 또는 이미지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연구 결과 붉은색의 화면을 배경으로 했던 그룹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푸른색의 화면을 배경으로 했던 그룹은 상상력을 요하는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색상이 인간의 인지 능력, 창의력과 집중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색상의 종류 외에도 일조 시간, 빛의 세기 등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인간의 감정 상태와 치유 능력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빛과 색이 인간의 기분과 행동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와 치유 방식에도 영향을 끼침을 시사해 줍니다. 다음으로 천장의 높이에 관련된 신경건축 연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존 메이어스 레비 교수는 천장의 높이가 인간의 창의력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천장 높이가 각각 2.4m, 2.7m, 3m인 세 건물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와 단순한 연산 문제와 같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천장 높이에 따라 피험자들이 창의적인 문제와 집중력을 요하는 문제를 풀어낸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장 높이가 3m나 되는 방 안에서 문제를 풀 때 상대적으로 천장이 낮은 건물에서 문제를 풀 때보다 창의적인 문제를 2배 이상 더 잘 풀었으며, 천장의 높이가 2.4m로 낮은 공간에서는 창의적인 문제는 잘 못 풀었지만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더 잘 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메이어스 레비 교수의 실험은 우리에게 단순한 연구 결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천장이 높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는 것 같다고 말한 솔크 교수의 경험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경건축의 효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과학적 사례였다는 것이죠. 즉, 높은 천장을 가진 아사시 성당과 솔크 연구소 모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경험적 가정을 과학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연구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 연구자 로저 울리이는 병실 내부에서 보이는 자연환경의 가시성이 환자들의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관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1972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교에 있는 한 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기록을 관찰하였습니다. 관찰 대상은 입원 기간 중 침대가 창가에 있던 여성 환자 30명, 남성 환자 16명이었는데요. 이 환자들 중 23명은 창을 통해 작은 숲을, 다른 23명은 벽돌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관찰한 결과 병상에서 숲을 볼 수 있는 환자는 벽돌담을 볼 수 있는 환자보다 약 24개월 정도 회복이 빠르고 통증 치유를 덜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어떤 형태로든 자연을 보여주기만 하면 환자의 각성 수준이 낮아지고 심장 활동이 더 건강해지며 뇌 활동이 더 평온해지고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심리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신경건축 관련 연구 자료는 신경건축이라는 학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신경건축이 그만큼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건축가의 자유로운 상상과 경제적 재원에만 맡기어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신경건축학이라는 학문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통해 인간이 생활 속 곳곳에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